통계학과 관련한 논쟁 중에 지난번에는 로시무트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체르멜로 저명한 수학자와의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논점은 무엇이었고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승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체르멜로는 물리학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1896년에 체르멜로가 우리말로 물리연감이라고 하는 독일 저널에 볼츠만의 통계역학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볼츠만이 이에 답하면서 총 4편의 논문이 게재가 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논문은 포엔카레의 재기정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엔카레의 리커런스 테어림이라고 하는데, 볼츠만은 분자들의 운동만으로 엔트로피와 같은 비과학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재기정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체르멜로가 반론을 제기하기 6년 전 1890년에 포엔카레가 발표한 정리인데요. 원래 정의는 수학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또 표현도 조금 다르지만 직관적으로 물리적인 의미만 좀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유한한 동력학 시스템은 충분히 긴 그러나 유한한 시간이 흐른 후에 초기 상태로 반드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선 여기 위상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툴이죠. 어떤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 공간 3차원에다가 각 물체 운동량에 해당하는 축도 XYZ 3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 결국 속도입니다. 속도에 해당하는 축 3개, 그 다음에 위치에 해당하는 축 3개. 그래서 6개의 좌표 축을 갖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좌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가 10개다. 그러면은 각각 위치와 운동량에서 6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럼 10개면 총 60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60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상 공간에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10개의 입자들의 모든 위치와 속도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10개의 입자들이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60차원 공간 안에서 이 점이 위치를 계속 바꿔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위상 공간 안에서 이 시스템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해 나간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이제 점을 계속 찍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위치를 계속 이제 표시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면서 지나가는데 공간이 유한하다고 그랬죠. 시스템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크기는 유한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미 지나간 길을 굉장히 가깝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초기 상태로 거의 가깝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영화 트론에 등장했던 라이트 사이클에서 보는 게임과 비슷하죠. 공간을 다 채우고 나면 결국은 자기가 남긴 흔적이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대개는 다 채우기 전에 먼저 부닥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기차 분자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쪽은 진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고 나면 바로 순식간에 전체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성 공간에 있던 하나의 점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은 고립된 개고 벽에서의 운동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재기정리에 따라서 얼마가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결국에는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초기 상태가 뭐였습니까? 기체 분자들이 전부 다 한쪽에만 있었잖아요. 이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분자들의 운동만으로 비가역 현상을 설명하는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정리를 발표한 포엔카레 본인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 같고요. 이미 논쟁이 벌어지기 3년 전에 영국의 한 학회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체르멜로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고 그러면 그 재기 정리에 의해서 어쩌면 엔트로피가 일부 구간에서는 감소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부분, 그 상태를 완전히 똑같이 재현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가 맞다고 그러면 결국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가 없고 재기정리도 맞고 통계역학도 맞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다. 일종의 그러면 엔트로피가 비가역적인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고 가역적인 이 주기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볼츠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볼츠만은 일단 자기 이론을 체르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발표하는 H정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확률 이론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딱 부러지게 불가능은 아닌데 사실상 불가능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재기정리 자체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학하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죠. 처음에 포엔카레가 이 이론을 발표할 때 대상으로 삼은 시스템은 주로 이제 천체와 관련된 시스템, 특히 삼체 운동의 안정성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통계학하게 적용하면은 이 시스템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이 재기 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에 더해서 체르멜러가 가정한 온갖 이상적인 상황은 수학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어펜딕스로 이제 실제 원CC 부피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재기 시간을 유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cc 부피 안에 있는 분자 수를 1조 개로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값은 한 30년 전에 로슈미트가 꽤 정확하게 추산해서 로슈미트의 넘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실제는 훨씬 커요. 10의 19승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로 가정했고요. 분자 평균 속도는 상당히 정확한 값으로 500mPs로 가정을 했습니다. 초당 평균 충돌했어도 오늘날 알려져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상 공간을 이제 작은 이제 채로 나누죠. 이산화, 어려운 말로 이산화를 하는데, 속도 방향으로는 1mps 간격으로 이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초기 속도 대비 모든 입자의 속도가 그 초속 1m 이내에 오차로 들어오면 초기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는 얘기죠. 위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그러면 초기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크기는 이제 1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cm의 구간이 되겠죠. 근데 속도는 얼마까지 빨라질지 잘 모를 텐데 볼츠만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빠른 숫자까지 이제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5천억 메타파세크인데 이건 불가능한 숫자죠. 왜 불가능한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 이제 재기 시간을 추산했는데 한 수십 조가 됩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네 생각하실 텐데 숫자 크기가 아니고요. 자릿수가 수십 조가 됩니다. 즉 연계수가 수십 조가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비유적으로 볼츠만이 설명을 하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에 만약에 우리 태양계만큼의 행성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행성에 지구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수명이 1조 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애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 그래도 공이 한 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 추산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추산해도 터무니없이 큰 숫자가 나온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얘기가 되겠죠. 또 이 확률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복권으로 약간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 번호가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은 어떨까요? 사실 이 확률은 다른 어떤 조합의 번호가 나오는지랑 이제 동일한 확률입니다.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 보면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1, 2, 3, 4, 5, 6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나오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당첨자 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1, 2, 3, 4, 5, 6이라는 복권 당첨 번호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아예 복권이 시작된 이래로 로또 번호가 계속 지금까지 1, 2, 3, 4, 5, 6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확률이 0일까요?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이제 체르멜로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그 값이 0이 아니라는 걸 트집 잡는 게 이런 걸 트집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1, 2, 3, 4, 5, 6이라는 조합으로 당첨 번호가 1년 내내 1, 2, 3, 4, 5, 6만 나올 확률을 구해도 아까 체르멜로가 와의 논쟁에서 있는 연력학에서 있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확률, 그거보다 훨씬 큰 확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확률의 크기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크기 차이가 큰 거죠. 굉장히 뭐 있기 어려운 확률이라는 건 정말 진짜로, 예를 들어 기체 분자가 한쪽 방에 다 있을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해서 기체 분자가 한쪽 방에 있을 확률을 실제로 구하면 1년 내내 복권 당첨 번호가 1, 2, 3, 4, 5, 6이 나오는 확률보다도 훨씬 작은 확률이 되는 거죠. 이거를 문제 삼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볼츠만이 생각하는 확률 이론에 대한 이제 변론이었습니다. 근데 체르멜로는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당시 물리학자들의 이제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르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체르멜로는 이 법칙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확률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체로 맞는다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한 H정리가 확률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H정리에서 보여주는 이제 H커브, 사실상 엔트로피 커브를 위아래로 뒤집은 커브인데, 우리가 H정리를 유도할 때 소위 말하는 분자 혼돈 과정, 몰리큘러 케이오스 과정을 쓴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이 H커브에서 항상 성립할 수 없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알았죠. 만약 이 통계역학은 시간에 대해서 가역적인 역학 법칙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맞으면 분자 혼돈의 시점에서는 시간을 순방향으로 돌리든 역방향으로 돌리든 다 H값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컬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체 커브가 다 로컬 맥시멈이면 이런 이제 모노토닉하게 감소하는 커브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분자 혼돈 과정이 맞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이 H 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H 커브의 개형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확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르멜로 입장에서는 이건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은 가정된 곡선이다. 그리고 이 곡선의 개형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모든 시스템이 항상 최대 H 값에서 시작해야 하느냐? 자, 관심사가 조금씩 이제 바뀌는데 어떤 것으로 옮겨가냐면 초기 조건으로 이제 논쟁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엔칼의 재기 정리가 옳고 통계역학도 맞다면 증가하는 엔트로피만큼 감소하는 엔트로피도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재기정리는 맞다라고 볼츠만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볼츠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애초에 우주가 처음부터 엔트로피가 낮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죠. 과거 가설. 여기서 해서 뭐 한술 더 뜬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쩌면 우주는 이미 열적 평형 상태, 소위 말하는 히트데스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꺼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나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 평형 상태에서의 일시적 섭동이 일어난 그런 부분과 시간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 일시적 섭동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이 시간이 볼츠만의 표현으로 하면 for a short time over few eons, 이 발음 eons가 맞죠? eons라고 그러는데 이온이라는 건 사실은 우주의 나이 정도 된 아주 영거의 시간에 해당하는 단위를 우리가 보통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순간 잠깐 섭동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굉장히 작고 미미한 존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주의 어딘가는 어쩌면 평형 상태일지도 모르고 거기는 일시적인 섭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냥 노이즈 레벨일 수도 있지만 그 노이즈 레벨을 벗어나는 것도 확률적으로 0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영역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의 시간의 방향은 뒤집힐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종류의 고찰, 이런 상상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좋다. 재밌으면 계속 하셔라. 그런데 이거는 가상에 대한 상상일 뿐이다. 가상의 조건이다 이거죠. 가상의 조건에 대한 상상일 뿐이고 여기서 무슨 논쟁을 벌이든 간에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론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데요. 자신의 이론이 이제 관찰 가능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이론을 써먹을 만한 시스템에서는 그토록 체르멜로가 신뢰하는 클라우시우스의 법칙과 잘 맞는다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논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니까 두 사람은 포엔칼의 재기 정리가 맞다는데도 동의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재기 시간은 통계학학 시스템에서는 매우 길다. 여기까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론의 신뢰성, 이 통계학학 이론의 신뢰성 관련해서는 앞에 두 가지의 동의가 됐음에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아마 이 논쟁을 계속하게 되면 논쟁은 이제 철학적 논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그래서 아마 중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서 체르멜로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1894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받은 후에 막스 플랑크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막스 플랑크 영향을 받아서 수학이 아니고 물리학자인 볼츠만과 논쟁을 벌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900년에 파리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힐버트의 23개 문제가 제시됐죠. 그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잘 아시는 연속체 가설 문제고 바로 집합론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극받아서 체르멜로는 집합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체르멜로의 집합이론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이론은 1922년에 프랭켈이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보완이 돼갖고 체르멜로 프랭켈 집합 이론이 되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선택공리, 액시엄 오브 초이스가 추가돼서 오늘날 ZFC라고 알려진 이제 공리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현대 수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이제 공리 체계죠. 또 체르멜로는 최적 제어 이론에도 기여를 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변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런 최적화 같은 실용적인 게 아니고 가장 펀더멘탈한
기반을 다지고, 수학의 기반을 다지고 추출조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르멜로는 1926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명예교수가 되는데요. 1935년에 사임합니다.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하면 히틀러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이제 복귀하는 걸 보면 이 말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업적으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체르멜로와 볼츠만의 통계역학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